김말순 할머니는 그날도 평소처럼 마당 평상에 앉아 약을 꺼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날 아침 대문을 잠그는 걸 깜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실수가 상상조차 못한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디선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흰 개 한 마리가 돌진하듯 대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온 겁니다. 개는 곧장 할머니 앞으로 달려들더니 그녀의 손에서 약통을 낚아채 물고는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짖음은 단순한 경계심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막으려는 듯 격렬하고 절박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낯선 게, 그러나 낯설지 않은 눈빛. 할머니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이셨습니다. 대체 그 개는 어디서 온 것이며 왜 약을 가로채 짖어댔던 걸까요? 그리고 할머니가 느낀 이상한 익숙함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날 이전으로 돌아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억척같이 일해 오셨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시작해 어느덧 부동산 큰손이 되었고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으셨지요. 그런 삶 끝에 남겨진 건 이제는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자산과 텅 빈 저택, 그리고 하나뿐인 조카 민구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자식이라곤 일찍이 세상을 떠난 아들 하나뿐이었고 며느리도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홀로 남은 노년의 시간을 채워준 건 조카 민구였지요. 어릴 적부터 품에 안고 키우다시피 한 아이. 그래서였을까요? 유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수록 결국 그 아이에게 물려주기로 결심하신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집도 이 땅도 다 민구 거다. 그 애라도 잘 살아야지. 그날도 말순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그렇게 중얼거리며 액자 속 아들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환한 웃음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할머니는 손끝으로 유리 위를 살며시 쓸었습니다. 그 따스한 순간 어디선가 민구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약 드셨어요? 응. 아직 안 먹었어. 이제 먹으려는 참이다. 민구는 부엌 선반 위에 있던 약통을 집어들고 능숙하게 하루치 분량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은 부드럽고 익숙했지만 그 속엔 은밀한 기색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민구는 이미 며칠 전부터 약통 속에 극소량의 독성 물질을 주입해오고 있었지요. 사람이 몇 달간 꾸준히 복용하면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건강 악화로 이어질 정도의 치명적인 약물. 그는 인터넷에서 몇 주에 걸쳐 치밀하게 알아봤고 흔적도 남기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 약 꼭 식후에 드세요. 속 안 좋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 그래 고맙다. 우리 민구가 이렇게 살뜰히 챙겨줘서. 말순 할머니는 의심한 톨 없이 고마운 눈빛을 보내며 물 한 컵과 함께 약을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입맛이 떨어지고 아침이면 어지럼증에 시달리는 이유가 다름 아닌 그 약 때문이라는 것을요. 며칠 전부터는 손발에 알 수 없는 저림 증상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수저를 들기도 힘들 정도로 기운이 빠지는 날엔 자신도 모르게 소파에 몸을 기대고 한숨만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원래 이렇게 힘이 없던가. 그럴 때마다 민구는 다정한 얼굴로 다가와 요즘 날씨 탓이죠. 할머니도 연세 있으시니까 더 민감하시고요. 라며 부드럽게 위로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자신을 이토록 따뜻하게 돌봐주는 조카가 설마 해를 끼칠 거라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구는 그런 할머니의 순수함이 한편으론 답답했고 한편으론 이용하기 쉬웠습니다. 눈앞의 유산이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것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이제 매일 약에 손을 대며 자신감을 얻었고 시간은 자기 편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심은 때로 아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것. 그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스미던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대문을 잠그는 걸 깜빡하신 채 마당 평상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바람은 느리게 불었고 나무 그림자가 천천히 땅 위로 기어가며 고요한 낮 시간을 채우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가슴께에서 조심스레 약통을 꺼내셨습니다. 요즘 들어 몸이 자꾸만 무거워졌고 숨도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밥숟갈을 들 힘조차 없었지만 그래도 약은 꼬박꼬박 챙겨 드셔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참, 내가 늙긴 늙었구먼.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약통 뚜껑을 돌리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갑작스럽게 흙먼지를 일으키며 커다란 그림자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기도 전에 흰 개 한 마리가 대문을 박차고 마당 안으로 쏜살같이 뛰어든 것입니다. 어이구, 이게 무슨 일이래? 할머니는 깜짝 놀라 약통을 손에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개는 망설임 없이 곧장 할머니 앞으로 돌진하더니 그녀의 손에서 약통을 낚아채 입에 물고 물러섰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약통은 바닥에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개는 이빨로 단단히 물고는 도리질을 하듯 고개를 흔들었고 그와 동시에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짖음은 날카롭고 격렬했습니다. 마치 위협이라도 하듯 아니면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 녀석아, 그거 놔. 그건 약이야. 내 약이란 말이다. 할머니는 평상에서 허둥지둥 일어나며 개를 향해 손을 내젓고 소리치셨지만 개는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에 문 약통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더욱 세게 움켜쥔 채 더욱 크게 짖어댔습니다. 짖음은 한두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 연달아 터져나오는 짖음은 마치 절박한 외침 같았습니다. 마당 전체에 울려 퍼지는 그 울음 같은 짖음에 할머니는 두 손을 가슴께로 모으며 멈춰 서셨습니다. 개는 미친 듯이 짖으며 약통을 놓지 않았습니다. 몸을 낮추고 땅을 박차며 으르렁거리기도 했고 고개를 세차게 좌우로 흔들며 약통을 계속해서 입안에 고정시켰습니다. 털은 햇살 아래 하얗게 반짝였고 입 주위에 침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사납고 격한 움직임 속에서도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무서움이나 불쾌함보다는 어디선가 본 듯한 낯익음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너 어디서 봤을까?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개를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익숙하셨습니다. 노쇠한 눈이었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 담긴 무언가가 마음을 자꾸만 건드렸습니다. 정면에서 마주본 개의 눈엔 단순한 동물의 본능만이 담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무언가 말하지 못한 진심 같은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하면서도 그 눈빛에 자꾸 마음이 끌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잊고 지내던 오래된 기억이 그 눈동자 속에 담겨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짖고 있었습니다. 숨이 찬 듯 헐떡이면서도 약통을 놓지 않은 채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할머니는 이상한 불안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손에 쥐려 했던 약을 먹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말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개가 왜 그러는지 그 절박함이 괜히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정말 이상한 일이네. 김말순 할머니는 그날 약도 드시지 않았고
그 흰개의 존재도 외면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멍하니 마당 한복판에서 약통을 물고 찢어대는 하얀 개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개는 마당 한복판에 약통을 입에 문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짖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긴장된 자세로 김말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레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경계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손을 들어 올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 무섭진 않구나 너도. 그냥 뭐가 그리 급했던 거냐. 그렇게 말을 걸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찰나 개가 가볍게 고개를 갸웃하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가슴 깊은 곳 어딘가가 뚝 하고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오래전 묻어두었던 장면 하나가 물결처럼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은 아주 먼 과거였습니다. 아직 아들 준호가 살아있던 시절, 결혼도 하기 전이었지요. 그때 준호는 혼자 작은 집을 얻어 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도시락을 싸서 찾아가던 기억이 생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엔 언제나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던 하얀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복돌이라고 했지. 강아지는 무척 영리했고 사람 말을 곧잘 알아듣는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 준호를 무척 따랐습니다. 외출이라도 하려면 발목을 붙잡고 늘어질 만큼 정이 많았던 아이였습니다. 그 모습을 할머니는 마당에 앉아 웃으며 지켜보셨고 준호는 그런 강아지를 품에 안고 우리 복돌이는 엄마보다 나밖에 몰라요. 라며 장난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그때 그 기억이 지금 눈앞에 하얀 개와 겹쳐졌습니다. 털빛도 눈매도 눈동자의 색까지도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끝으로 가슴께를 꼭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셨습니다. 설마 복돌이냐? 순간 개는 작은 소리로 숨을 내쉬며 고개를 조금 숙였습니다. 그 자세가 꼭 오래전 준호 곁에서 얌전히 앉아있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할머니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너 진짜 그 복돌이니? 우리 준호 그 아이랑 같이 살던 그 복돌이.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 그 반응, 그리고 자신을 향한 기묘한 태도. 만약 누군가 이 광경을 봤다면 그저 우연이라 웃고 넘겼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순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기억하는, 오직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 존재감이 분명히 느껴졌던 것입니다. 마당에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개의 털을 가볍게 흩날렸습니다. 그 속에서 할머니는 숨죽인 채 앉아 있는 개의 눈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 눈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잊지 않았다고. 그리고 지금 할머니 곁에 다시 돌아왔다고. 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입을 다무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손에 쥐고 있던 약 생각을 완전히 잊으셨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혼란스러우셨습니다. 눈앞에 이 하얀 개가 과연 예전에 아들 준호가 키우던 복돌이라는 사실도 믿기 어려운데 그 복돌이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막아서고 있다는 현실은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약통을 할머니에게 주지 않으려는 듯 물고 달아나 숨겼습니다. 그 행동은 한두 번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약통이 무언가 해로운 것이라도 되는 양, 복돌이는 입에 단단히 문 채 마당 끝 장독대 뒤로 뛰어가 약통을 땅에 묻을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약인데, 이놈아!
이거 없으면 내가 더 힘들단 말이야. 할머니가 다정하게 부르며 다가가려 하셨지만 복돌이는 경계하는 듯 으르렁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눈에는 분명한 두려움과 동시에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절대로 돌려줄 수 없다는 듯 말입니다. 겨우겨우 달래어 약통을 되찾아온 날 저녁 할머니는 다시 그 약을 챙기기 위해 조심스레 손을 뻗으셨습니다. 약장 서랍을 여는 찰나였습니다. 복돌이는 마당에 있다가도 쏜살같이 집 안으로 달려들어와 거칠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할머니가 약을 만지기만 하면 복돌이는 이성을 잃은 듯 짖으며 달려들었습니다. 가구를 밀치고 바닥을 긁고 급기야는 입으로 약병이 든 손을 밀쳐내려 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단순히 관심을 끌려는 장난이 아니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약을 짚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거냐? 이 약이 뭐 어쨌다고 그러니?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내려놓으며 개를 바라보셨습니다. 복돌이는 그제야 짖음을 멈추고 헐떡이며 숨을 고르듯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 눈은 여전히 할머니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행이다, 먹지 않으셨구나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 행동은 분명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경고였습니다. 말도 하지 못하는 개가 낼 수 있는 유일한 경고의 형태였고 복돌이는 그 방식으로 지금 무언가를 전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소란을 피우는 것도 주인을 괴롭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짖음 속에는 공포가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막아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는 약을 집으려다도 손을 멈추는 일이 늘어갔고 복돌이의 짖음은 할머니에게 하나의 신호처럼 각인되어 갔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야. 도대체 내가 뭘 아는 거니? 말순 할머니는 평생을 살아오며 개의 짖음에 이렇게 귀를 기울인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울음이 어떤 말보다도 진실해 보였습니다. 더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복돌이의 경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분명한 의도와 방향성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는 결국 약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리셨습니다. 복돌아, 내가 뭘 모르고 있는 거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며칠째 김말순 할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져 계셨습니다. 복돌이의 행동이 너무도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약을 손에 쥐기만 해도 눈빛이 변했고 짖으며 제 손을 밀치려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에 가까운 어쩌면 그녀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 같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개가 예민한 성격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반응이 반복되자 할머니는 마침내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 약 정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반드시 확인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맡겨야 하는지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은 너무 거창하게 느껴졌고 주변 약국에서는 분석까지는 해줄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주 오래전 연락이 끊긴 친구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정희가 약대 연구소에 있었지. 정희 씨는 대학 약학부에서 실험 보조로 오래 일했던 친구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낡은 전화번호부에서 겨우 그녀의 번호를 찾아냈고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도 정희 씨는 예전처럼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아주었습니다. 말순아?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내지? 반가운 인사 뒤 할머니는 조심스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약을 먹고 있는데 자꾸 걔가 약만 보면 달려들고
그걸 못 먹게 하려고 하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그게 계속 그러니까 좀 이상해서.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정희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그 약 내가 아는 연구소에 한번 맡겨볼까? 내가 예전 직장 동료랑 아직 연락이 닿거든. 지금도 실험실에서 분석 맞는 일 한대.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물으셨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데다 부탁해도 되는 거니? 당연하지. 내가 이름 빼고 비공식으로 부탁할게. 대신 약을 몇 알만 조심해서 포장해줘. 할머니는 그날 밤 약 몇 알을 조심스럽게 약봉지에 담아 정희 씨에게 보냈습니다. 봉투를 붙이는 손끝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괜한 의심이면 어쩌나 싶으면서도 복돌이의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려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소식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이 조마조마했고 복돌이는 여전히 약통 근처에만 가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다 나흘째 되는 날 정희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말순아, 지금 잠깐 통화 괜찮아?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붙들고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이자 정희 씨의 조용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약에 문제가 있어. 정확히는 아주 미세한 양이긴 하지만 독성 물질이 들어있었어. 정상적인 약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성분이야. 사람이 오래 복용하면 장기 손상이나 신경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 그 말에 할머니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화기를 그대로 무릎 위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이란 말인가? 자신이 매일 먹던 그 약이 천천히 자신을 해치고 있었단 말인가? 할머니는 복돌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조용히 옆에 앉아있던 그 개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갈색 눈동자에 담긴 고요함 속에서 말 못하는 짐승의 진심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복돌이를 가만히 안으며 속삭이셨습니다. 넌 날 살렸구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람이 아닌 개 한 마리가 오직 본능과 마음만으로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낸 것이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그 짖음이 결국 진실을 알려준 유일한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날도 김말순 할머니는 부엌에 차를 우려놓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지만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손놀림을 멈추지 않으셨지요. 냄비에서 김이 은은히 피어오르고 복돌이는 마루 한편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조카 민구가 익숙한 얼굴로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할머니, 부르셨어요? 그래. 이리 들어와라. 오랜만에 내 좋아하는 대추차 끓였다. 민구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앞에 내려놓고 맞은편에 천천히 앉으셨습니다. 찬물이 고요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평소처럼 담담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엔 일은 잘 다니니? 네, 그냥저냥 버티고 있어요. 할머니는 좀 어떠세요? 요즘 기운 없어 보이셔서 걱정했어요. 그러냐, 너밖에 없지. 내가 이런 얘기를 또 누구한테 하겠니? 할머니는 민구의 눈을 바라보며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차가운 마음 한구석을 조금 녹이는 듯 했지만 동시에 더 뚜렷한 결심을 북돋우는 것 같았습니다. 민구야, 나는 말이다. 사람이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가끔은 잘못 볼 때가 있더라.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내가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지. 나는 끝까지 믿었거든. 아니, 믿고 싶었지. 민구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웃음을 머금고 있던 입가가 서서히 내려앉았고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침착한 표정을 되찾으며 웃는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짓을요? 그 순간 정적을 찢듯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돌렸고 복돌이는 벌떡 일어나 문 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하셨습니다. 복돌이는 할머니 곁에 바짝 붙어 따라갔고 민구는 의자에 앉은 채 몸을 굳힌 채였습니다. 문을 열자 경찰 제복을 입은 두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김말수님 되시죠? 예, 맞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안으로 시선을 돌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카분 민구 씨 맞으시죠? 정식 체포 영장에 따라 독극물 혼입 혐의로 민구 씨를 체포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집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에는 당황과 억울함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입술을 앙다문 채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그러나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천천히 복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마디만 남기셨습니다.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진실이 드러나야지. 민구는 말없이 수갑이 채워지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경찰은 그를 데리고 조용히 대문 밖으로 나섰고 복돌이는 다시 마루 한가운데로 돌아와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남겨진 건 찻잔 위에 식어버린 대추차 한 모금뿐이었습니다. 경찰서 취조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구는 양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찻잔을 사이에 두고 할머니와 마주 앉아 있었던 사람이 맞는지 믿기 어려울 만큼 그 표정은 텅 빈 듯 무표정했습니다. 이 약, 민구 씨가 구입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에도 명확히 남아있고 약통에서도 민구 씨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형사의 말에 민구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짧은 한숨을 내쉬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 그런 건 기억이 안 납니다. 할머니 약은 제가 평소에 챙겨드리기도 했고,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민구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그의 지문과 구매 기록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손댔다는 증거는 곳곳에서 쏟아졌고 더 이상 단순한 오해로 넘기기엔 설명할 수 없는 정황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형사는 말없이 서류 한 장을 민구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 위엔 약 성분 분석 결과와 함께 민구가 해당 물질을 포함한 약품을 직접 주문한 온라인 거래 내역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우연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약이 할머니의 기존 처방과 전혀 맞지 않는 독성 혼합제였다는 점이 결정적이에요. 민구는 입술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눈동자는 잠시 흔들리더니 이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고 형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신고 이후 경찰은 민구의 주변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고 오래전 끝났다고 여겨졌던 한 사건의 흔적이 그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김말순 할머니의 외아들 준호 씨는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 오는 밤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된 사고였고 경찰은 운전 미숙과 우천으로 인한 시야 불량을 원인으로 판단하며 사건을 종결했었습니다. 가족도 친지들도 큰 의심 없이 그 결론을 받아들였고 할머니는 망연자실한 채 장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은 그 사고가 단순한 불행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사 도중 밝혀진 건 몇 년 전 사고사로 알려진 아들 준호의 죽음에도 민구가 관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구가 당시 준호 씨 차량의 정기 점검을 맡았다는 정비업체 진술이 확인됐고 차량 브레이크 개통에 고의로 손을 댔다는 정황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사고 직전 준호 씨 명의로 들어온 거액의 생명보험 수익자가 바로 민구였다는 사실은 경찰의 수사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보험사 기록, 차량 정비 일지, 통화 내역, 그리고 당시 민구가 급히 현금화한 수상한 자금 흐름까지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며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보험금과 유산을 노린 끔찍한 계획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충동도 우발적 실수도 아닌 몇 년에 걸쳐 차근차근 설계된 계획적 범죄였던 것입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경찰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날 말없이 복도리를 안고 깊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눈가에 맺힌 눈물은 흘러내릴 기회도 없이 멈춰 있었습니다. 어쩌다 내가 할머니는 벽에 걸린 아들 준호의 사진 앞에 오래도록 서 계셨습니다.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얼굴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따뜻했고 그 앞에 선 할머니는 그저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남기고 간 복돌이 아니었으면 난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아이 손에 그날 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복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래도록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조용히 할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숨을 고르며 곁을 지켰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김말순 할머니는 며칠을 말없이 지내셨습니다. 마당의 평상에 앉아 해가 뜨고 지는 걸 바라보는 것이 하루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고요는 더 이상 평온이 아니었습니다.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깊고 사랑했던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복돌이는 할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앉으면 곁에 눕고 그녀가 눈을 감으면 고개를 뉘었습니다. 짖지도 않고 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으로 모든 말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해질 무렵 할머니가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에 작성했던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세상을 떠난 뒤 할머니는 모든 재산을 조카 민구에게 물려주기로 정리해 두셨던 것입니다. 핏줄이라곤 그 아이 하나밖에 없었고 그래도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아이가 왜 웃으며 자신을 챙겼는지, 왜 그렇게 일찍부터 유산 이야기를 꺼냈는지 모든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관심은 탐욕이었고 효심이라 여겼던 손길은 계산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유언장을 수정하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민구의 이름을 지우고 새로운 수치인을 써내려갔습니다. 그 이름은 어떤 개인의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는 이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민구에게 돌아갈 예정이던 전 재산은 모두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결정은 쉽게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키운 시간, 그 아이가 어린 시절 보여줬던 웃음과 손길, 모두 거짓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복돌이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진실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란 점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유산 전액을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누가 그 결정을 내렸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작은 소파에 마주 앉은 기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말순 할머니는 복돌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보다 더 사람다운 게 바로 저 강아지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해하려 한 조카는 인간이었지만 저를 지키려 한 존재는 개였습니다. 그 아이의 울음과 짖음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여기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기자는 말없이 메모장에 그 말을 적었고 복돌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기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경계도 긴장도 없는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 듯한 순수함이었습니다. 기자는 자리를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복돌이는 지금 어떤 존재이신가요? 할머니께. 말순 할머니는 빙긋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 아이는요, 내 아들이 준 마지막 선물이에요. 돈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날 이후 할머니는 다시는 유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매일 복돌이와 함께 마당에 나가 해를 바라보며 조용한 하루를 살아가셨습니다. 누구보다 고요하고 누구보다 단단한 평화를 품은 채로 모든 것이 정리된 후 김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짐을 꾸리셨습니다. 살아온 시간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큰 집을 뒤로 한 채 그녀는 복돌이와 함께 외딴 시골 마을로 향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의 눈치도 재산의 무게도 없이 오롯이 자신만의 평화를 찾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새로 이사한 시골집은 작고 소박했습니다. 마당 한쪽엔 흙냄새 묻어나는 텃밭이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느리고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복돌이와 함께 시골 마을로 이사한 할머니는 매일 산책을 나서며 평화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해가 뜨면 둘은 마을 어귀까지 걷고 해가 지면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서로의 온기와 숨결만으로도 충분히 가득한 시간이었지요. 할머니는 이따금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낯선 이방인에 대한 경계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복돌이 덕분에 다들 마음을 열었습니다. 장날이면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나누고 마을 어르신들과 짧은 담소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나 복돌이와 단둘이 있는 그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이젠 진짜 가족과 산다고 느끼셨습니다. 손바닥만 한 밭에 상추 몇 포기, 고추 몇 그루를 심으면서도 하루가 짧았습니다.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는 그 시간이 오히려 마음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복돌이는 그 옆에 조용히 누워 있었지요. 파랗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거나 바람을 쫓으며 꼬리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가끔 할머니는 복돌이를 향해 말하셨습니다. 우린 가족이지. 그치? 준호가 너를 보내준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단다. 복돌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모든 것이 전해졌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보다 더 따뜻한 이해와 지켜주겠다는 의지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늘 할머니 곁에 바짝 붙어 그녀를 지켰습니다. 밭일을 할 때면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집안에서 설거지를 할 때면 문가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어디를 가든 복돌이는 그림자처럼 함께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할머니만을 위한 존재처럼 단 한 번도 그 곁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어린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개는 왜 맨날 할머니만 따라다녀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나 지키러 하늘에서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절대 나를 혼자 두지 않지. 그 말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돌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돌이는 얌전히 눈을 감고 그 손길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김말순 할머니의 얼굴엔 점점 더 많은 주름이 늘어났지만 그 주름 사이사이에 평화와 고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일도 가슴을 치며 후회할 일도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짜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말없이 지켜주고 말없이 이해해주는 존재와 함께였습니다. 그 삶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부유함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 따뜻함 안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김말순 할머니가 시골 마을로 내려온 지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이제는 마을에서도 익숙한 얼굴이 되었고 시장길을 걷다 보면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복돌이 할머니, 오늘도 산책 다녀오셨어요? 라는 말에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곤 하셨습니다. 작은 텃밭에는 계절마다 다른 작물들이 자랐고 복돌이는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는 존재처럼 흙냄새를 맡으며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어느새 복돌이의 털빛도 부드럽게 휘어졌고 걸음도 예전보다 느려졌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건 언제나 할머니 곁을 지켰다는 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해가 지면 복돌이에게 말을 걸곤 하셨습니다. 오늘도 내가 나랑 하루를 마무리해 주는구나. 참 고맙다. 복돌아. 복돌이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하기라도 한 듯 조용히 다가와 할머니 무릎 위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의 따뜻함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고 할머니는 복돌이의 체온을 느끼며 눈을 감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렇게 두 생명은 점점 더 깊은 평화 속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새벽 창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늘도 바람도 모든 것이 조용했고 마을은 깊은 숨을 고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아침 이웃집에서 김을 돌리러 온 아주머니가 할머니 댁문을 두드렸을 때 복돌이만이 마당을 바라보며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할머니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창가엔 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고 침대 위에 김말순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고요하게 누워 계셨습니다. 표정은 평온했고 숨결은 이미 멈춰 있었지만 마치 잠든 사람처럼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김말순 할머니는 평온하게 잠들듯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모여 조촐한 장례를 치렀고 그녀가 생전에 가꾸던 텃밭 옆 작은 동산에 무덤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꽃이 지고 다시 피는 곳, 해가 지면 노을이 가장 아름답게 비추는 자리에 말입니다. 무덤 옆에는 복돌이가 하루도 빠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해가 내리쬐든 그는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누가 불러도 움직이지 않았고 무덤 위로 몸을 기댄 채 조용히 숨을 고를 뿐이었습니다. 복돌이는 무덤 곁을 떠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복돌이를 돌봐주며 그 모습을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놀다 문득 조용히 복돌이 곁으로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었고 어르신들은 종종 무덤 앞에 꽃 한 송이를 올려두었습니다. 마치 김말순 할머니가 아직도 그곳에 앉아 마을을 바라보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복돌이는 이후 무덤을 바라보며 졸다가도 낯선 발소리가 들리면 고개를 들고 조용히 주시했고 해질 무렵이면 마치 할머니와 다시 산책을 나서는 듯 걸음을 옮기곤 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저 개는요. 아직도 할머니랑 같이 사는 거예요. 보이진 않아도 둘은 여전히 함께 있는 거죠. 김말순 할머니의 삶은 조용히 막을 내렸지만
그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돌이라는 존재를 통해 사람들은 한 번 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심이란 어떤 모양인지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